묵직한 참나무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회의실의 긴장된 공기를 갈랐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최고급 슈트를 차려입은 엘리시안 그룹의 최고 임원들은 방금 전까지 논하던 수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집중력을 순간 잃었다.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며칠은 좋게 밤을 새운 듯한 퀭한 얼굴의 젊은 여자였다. 낡은 청바지와 늘어난 티셔츠 차림,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이곳의 호화로운 분위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하나. 그녀의 손에는 낡고해진 도면이 굳게 말려 있었다. 그녀의 두 눈은 절망과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그 시선은 정확히 상석에 앉아 있는 남자 엘리시안 그룹의 총수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3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업계 전체를 호령하는 냉철한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었다. 갑작스러운 침입에도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그저 날카로운 눈으로 하나를 훑어볼 뿐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최민준 전무가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책임자이자 지훈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중 하나였다. 경비들은 뭘 하고 있는 거야?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그의 고함에 경호원들이 우르르 몰려왔지만 하나는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강지훈만을 노려보며 테이블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강지훈 대표. 하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쇠심줄 같은 단단함이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도면을 테이블 위로 세게 내리쳤다. 낡은 종이가 펼쳐지면서 복잡하고 정교한 건축 설계도가 드러났다. 지금 당신들이 천국의 탑이라며 떠들어대는 그 프로젝트, 이건 우리 아버지의 설계도입니다. 당신들이 훔쳐간 거라고요. 회의실 안에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임원들은 황당하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거나 하나를 정신 나간 여자 취급하며 비웃음을 흘렸다. 최민주는 과장된 몸짓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기가 막히는군. 이봐요, 아가씨.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당신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망상도 정도가 있지. 이건 우리 엘리시안의 최고 건축가 팀이 몇 년에 걸쳐 만든 역작이란 말이다. 거짓말 하나는 다시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이 설계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평생을 바쳐 완성하신 겁니다. 여기 이 기둥의 나선형 구조, 그리고 건물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이 독특한 트러스 방식까지. 이건 아버지만의 서명과도 같은 디자인이에요. 당신들이 이걸 모를 리 없어. 그녀는 설계도의 특정 부분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절규했다. 강지훈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표정을 바꾸지도 않았다. 그저 턱을 괜 채 펼쳐진 설계도와 하나의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다른 임원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하나를 향해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최민주는 그 기세를 몰아 하나에게 다가섰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아가씨 꿈에서 깨어나. 당신 아버지가 뭐 대단한 건축가라도 됐었나 보지. 하지만 세상은 그런 아마추어의 낙서 따위를 기억해주지 않아. 이건 이제 엘리시안의 것이고 곧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거다. 그러니 헛된 희망은 버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게 어때, 더 추해지기 전에 말이야. 그의 말은 비수처럼 하나의 가슴에 밝혔다. 아버지의 평생의 꿈과 노력이 한순간에 낙서로 치부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법에 호소해봤지만 거대 기업 앞에서 소용없었고 언론에 제보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남은 것은
이 방법뿐이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차가운 비웃음과 경멸뿐이었다. 그녀를 둘러싼 경호원들의 손이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다가왔다. 절망과 무력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 끌어올랐다. 하나는 경호원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최민준을 지나쳐 강지훈의 바로 앞까지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지훈의 눈은 깊고 어두운 호수 같아서 그 속을 전혀 읽을 수 없었다. 하나는 그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경멸과 분노, 슬픔과 절망을 모두 담아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퇴. 짧고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투명한 타액이 그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얼굴 한쪽에 묻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임원들은 경악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고 최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경호원들은 이제 명령도 잊은 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대한민국 재계의 황제라 불리는 남자의 얼굴에 감히 침을 뱉다니. 이건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선전포고이자 자살 행위였다. 모두가 강지훈의 분노가 폭발하기를 기다렸다. 그가 당장 저 여자의 목을 부러뜨리라고 소리치거나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강지훈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놀라지도 않은 듯 했다. 그는 그저 천천히 손을 들어 뺨에 묻은 것을 닦아냈다. 그의 손길은 침착했고 그의 눈은 여전히 하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 속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기묘한 빛이 반짝였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경멸도 아니었다. 그것은 흥미였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되찾은 사자처럼 그는 자신에게 감히 대항한 이 작은 짐승을 흥미롭게 관찰하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굽실거리고 아첨하고 두려워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면으로 부딪혀 온 사람은 없었다. 나가. 강지훈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무게감이 있었다. 경호원들이 움찔하며 하나에게 다가서려 하자 그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아니, 저 여자만 조용히 나가게 해. 그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넌 정말 재미있는 여자로군. 하나는 마지막까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후회하지 않았다. 비록 이것이 마지막 발악일지라도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회의실을 걸어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수십 개의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나가 사라지자 회의실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민준이 다급하게 지훈에게 다가와 말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저 미친 여자를 그냥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하지만 그의 말은 지훈의 차가운 시선에 가로막혔다. 조용히 해. 지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는 손짓으로 회의를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회의에 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방금 전 그 여자의 이글거리던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던 그 기계. 세상 모든 것을 적으로 돌릴지언정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도끼.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종류의 인간을 만난 것이다. 진흙 속에서 발견한 아직 세공되지 않은 거친 다이아몬드 같았다. 회의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흘렀다.
임원들이 모두 떠나고 거대한 회의실에는 강지훈과 그의 비서만이 남았다. 지훈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마천루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김 비서, 방금 나갔던 여자 이하나라고 했나?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봐.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그녀가 가져온 설계도까지,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서 보고해.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최민준 전무가 진행하는 천국의 탑 프로젝트 관련 서류도 모두 내게 가져와. 외부 컨설턴트 팀을 고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재검토할 거다. 비서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알겠습니다. 대표님. 하고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강지훈은 다시 한번 창밖을 보았다. 그의 입가에 누구도 본 적 없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여자, 이하나.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떨어진 작은 돌멩이일까? 아니면 모든 것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일까? 어느 쪽이든 그는 이 게임이 아주 재미있어질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하나가 사라진 회의실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지훈은 여전히 표정 없는 얼굴로 자신의 손가락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그 여자가 뱉은 침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한 듯했다. 그것은 불쾌함보다는 기묘한 충격에 가까웠다. 그의 철옹성 같은 세상에 누군가 감히 돌을 던진 것이다. 파문은 작았지만 그 파장은 깊고 길게 이어질 것 같았다. 최민주는 지훈의 눈치를 살피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이 사태를 어떻게든 수습하고 자신의 입지를 다져야 했다. 대표님, 저런 근본도 없는 여자의 말에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처리해서 다시는 회사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본보기를 보여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장된 충성심이 묻어났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곁에 서 있던 김 비서에게 고개를 돌렸다. 회의는 이걸로 끝내지. 최 전무자네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서나 다시 꼼꼼히 검토해 사소한 실수 하나라도 용납하지 않을 테니.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말은 사실상 최민준에게 내리는 경고와도 같았다. 최민준은 얼굴이 굳었지만 감히 토를 달지 못하고 다른 임원들과 함께 서둘러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거대한 회의실에 강지훈과 김 비서 단둘만이 남았다. 김 비서는 강지훈을 10년 가까이 보좌해온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는 주인의 마음을 읽는 데는 도 같은 인물이었지만 지금 강지훈의 생각은 좀처럼 익히지 않았다. 지훈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이하나, 그 여자가 가져온 설계도 어떻게 생각하나? 김 비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신중하게 대답했다. 육안으로만 봐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지적한 기둥의 나선형 구조나 트러스 방식은 확실히 독창적이었습니다. 최 전무님이 제출한 최종 설계안의 핵심 콘셉트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담담하게 보고했다.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건축 공학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 하나의 설계도를 처음 봤을 때부터 그는 그것이 단순한 낙서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 안에는 설계자의 혼과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최민준에게서는 결코 느껴볼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좋아, 내가 지시한 대로 이하나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본 건 어떻게 됐지? 김 비서는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켜서 지훈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이하나의 간략한 신상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다. 이하나 28세, 한국대학교 건축학과 수석 졸업 후 몇몇 소규모 건축사무소에서 근무했으나
아버지의 병간호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작은 옥탑방에서 거주하며 건설 현장, 아르바이트 등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그녀의 아버지고 이강혁 건축가에 대한 자료가 있었다. 그는 한때 업계에서 천재로 불렸지만 지나치게 타협하지 않는 성격 탓에 주류에 편입되지 못하고 평생을 무명으로 살다 2년 전 췌장암으로 사망했다. 그의 유작이 바로 천국의 탑의 원형이 된 설계도였다. 자료에는 그가 생전에 자신의 설계도를 여러 대형 건설사에 제안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는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다. 최 전무는 이강혁 건축가를 만난 적이 있나 지훈의 질문은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김 비서는 즉시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기록상으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최 전무가 팀장이던 시절 진행했던 소규모 공모전에서 이강혁 씨가 자신의 설계도를 출품했다가 탈락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최 전무였습니다. 결정적인 단서였다. 강지훈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다. 최민주는 아마도 그때 이강혁의 설계도를 눈여겨보았다가 그가 죽고 난 뒤에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훔쳐 자신의 작품으로 둔갑시켰을 것이다. 거대 기업의 시스템 안에서 무명의 가난한 건축가가 남긴 유작 하나쯤은 얼마든지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믿었을 테지. 하지만 그는 죽은 건축가에게 자신보다 더 고집세고 용감한 딸이 있을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녀가 사는 곳으로 가지.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김 비서는 조금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차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재계의 총수가 그것도 방금 자신에게 모욕을 준 여자를 직접 찾아간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김 비서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강지훈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분명 더 큰 그림이 있을 터였다. 차가 도착한 곳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낡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서울의 한 달 동네였다. 최고급 세단은 좁은 골목길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풍경을 만들어냈다. 지우는 차에서 내려 가파른 계단을 직접 올라갔다. 꼭대기에 위치한 옥탑방 문 앞에는 낡은 운동화 몇 켤레가 놓여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문을 바라보다가 직접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지훈이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려 할 때 문이 벌컥 열렸다. 문을 연 것은 하나였다. 그녀는 회사에서와는 달리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얼굴을 보자마자 경악과 경계심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재빨리 문을 닫으려 했지만 지훈의 발이 문틈을 막아섰다. 무슨 꽁꽁이 수작이죠. 사람을 보내서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직접 행차하셨나. 여기서 무슨 짓이라도 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마치 상처 입은 새끼 고양이처럼 온몸에 털을 곤두세웠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망치가 들려 있었다. 방금 전까지 무언가 수리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크게 서려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손에 들린 망치와 그녀의 얼굴을 한번 훑어보고는 피식 웃었다. 그걸로 날 때리기라도 하려고 걱정 마. 널 해치러 온 게 아니니까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들어가도 될까? 그의 태도는 너무나도 태연해서 하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복수를 하러 온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골목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마지못해 문에서 비켜섰다. 옥탑방 내부는 비좁고 허름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한쪽 벽면은 온통 건축 관련 서적과
설계 도면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가난 속에서도 그녀가 자신의 꿈을 놓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지훈은 방 안을 둘러보며 감탄과 연민이 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하나와 마주 앉았다. 본론만 말하죠.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물었다. 지우는 잠시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 속에서 자신을 향한 불신과 증오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입을 열었다. 너에게 제안을 하나 하러 왔다. 우리 회사 엘리시안 그룹으로 들어와. 하나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뭐라고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내가 왜 당신들 같은 도둑놈들 회사에 들어가야 하죠? 이건 또 무슨 새로운 방식의 모욕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 찼다. 이 남자가 자신을 완전히 바보로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미쳤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모욕이 아니야. 기회지. 지우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설득력이 있었다. 내 말이 사실이라는 걸, 그 설계도가 내 아버지의 것이라는 걸 증명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다. 밖에서 소리쳐봐야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하지만 안에서는 달라.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 중심부로 들어가는 거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죠? 이건 함정이 분명해요. 나를 회사로 끌어들여서 조용히 묻어버릴 속셈이겠죠. 하나의 반박은 날카로웠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고 있음을 지우는 간파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지만 동시에 얼마나 외롭고 무력한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지훈의 제안은 독이 든 성배였지만 현재로서는 그녀가 마실 수 있는 유일한 물이었다. 나를 믿을 필요는 없어. 내 자신을 믿어. 네가 옳다는 그 신념을 믿으란 말이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특별 프로젝트 팀을 하나 만들지. 너는 그 팀의 일원으로서 천국의 탑 프로젝트의 모든 자료에 접근할 권한을 갖게 될 거다. 네 능력으로 직접 증거를 찾아내. 그리고 최민준의 비리를 만천하에 폭로해. 성공한다면 내 아버지의 명예는 회복되고 설계도의 저작권도 되찾게 되겠지. 어때 해볼 텐가?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위험했지만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왜 나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당신 회사에 명백히 손해가 될 일인데. 이것이 그녀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강지훈은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 다시 한번 그 기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글쎄, 내 얼굴에 침을 뱉은 여자가 대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졌다고 해두지. 그리고 난 내 집안에 도둑이 있는 걸 아주 싫어하거든. 그는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는 그대로 방을 나갔다. 생각해보고 내일 아침까지 연락 줘.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하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강지훈 엘리시안 그룹 대표이사. 그 세 글자가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이것은 악마의 유혹일까 아니면 하늘이 내린 마지막 기회일까? 그녀는 밤새도록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이하나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 대신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낡은 정장을 꺼내 입었다. 어깨는 조금 컸고 색은 바랬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갑옷과도 같았다. 강지훈의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자 곧바로 김 비서가 받았다. 그녀가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자 비서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오늘 아침 9시까지
본사 로비로 오라고 지시했다. 엘리시안 그룹의 본사 건물은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성체 같았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건물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며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다. 하나는 현기증이 날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회전문을 통과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거대한 로비는 너무나도 고요하고 깨끗해서 자신의 발소리 하나하나가 죄악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어제와는 다른 그녀의 차림새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고 노골적인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김 비서가 정확한 시간에 로비로 내려와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그녀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최고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나는 자신의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대표이사실은 로비만큼이나 거대하고 인상적이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강지우는 창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을 때 그의 눈빛은 어제보다 한층 더 깊고 예리해져 있었다. 그는 하나의 모습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 생각했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될 거다. 그는 책상으로 걸어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오늘부로 이하나 씨는 디자인 혁신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 팀의 팀장으로 임명된다. 이 팀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운영되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의 설계 자료에 대한 열람 및 검토 권한을 가진다. 그의 말은 하나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단순한 팀원이 아니라 팀장이었다. 잠깐만요. 팀이라고요. 다른 팀원들은 누구죠? 하나가 묻자 지훈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했다. 현재까지는 팀원은 이하나 씨 한 명뿐이야. 그는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조치인지 잘 알고 있었다. 외부에서 들어온 그것도 회사의 소란을 피웠던 인물에게 하루아침에 막강한 권한을 쥔 팀장 직책을 주는 것. 이것은 전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이 여자는 내가 보호하니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였다. 지훈의 결정은 즉시 회사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지시로 하나를 위한 사무실이 전략기획실 바로 옆에 마련되었다. 그곳은 원래 최민준이 탐내던 자리였다. 이 소식을 들은 최민준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는 곧장 대표이사실로 달려갔지만 강지훈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이를 갈며 물러나야 했다. 하나는 자신의 새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좁은 옥탑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다. 최신형 컴퓨터와 커다란 작업용 테이블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하지만 이 호의는 달콤한 독과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철저하게 고립되었음을 느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직원들은 그녀를 유령처럼 취급하거나 들으라는 듯이 경멸적인 뒷담화를 했다. 대표님을 홀린 낙하산, 정신 나간 여자 같은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그녀는 애써 그런 것들을 무시하며 자신의 임무에 집중하기로 했다. 첫 번째 목표는 천국의 탑 프로젝트의 초기 설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자료 열람을 신청했지만 담당 부서는 시스템 오류 책임자 부재 등 온갖 핑계를 대며 요청을 미뤘다. 명백한 비협조였다. 보이지 않는 손 즉 최민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며칠 동안 아무런 소득 없이 시간을 보내자 하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약속이 빈말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그녀는 직접 자료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자료실 책임자는 그녀를 보자마자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최 전무님의 별도 지시가 없으면 해당 자료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바로 그때였다. 내 지시보다 최 전무의 지시가 더 중요한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하나와 자료실 책임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강지훈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의 등장에 자료실의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굳어버렸다. 지훈은 성큼성큼 하나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주었다. 이하나 팀장은 내 대리인이나 마찬가지다. 그녀가 요구하는 것은 곧 내가 요구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한 번 더 발생하면 그땐 담당자뿐만 아니라 부서 전체가 책임을 지게 될 거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실내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하나를 데리고 자료실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보안석으로 직접 안내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천국의 탑 관련 자료다. 필요한 건 뭐든지 가져가도 좋아. 그는 서고의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그 안에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수많은 설계 도면과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의 행동은 명백한 편애였다. 그는 전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하나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그녀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실어주었다. 동시에 그녀를 더욱 위험한 고립 상태로 몰아넣은 것이기도 했다. 그날 이후 하나에 대한 노골적인 방해는 사라졌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벽은 더욱 높아졌다. 그녀는 완벽한 섬이 되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의 사무실 근처로는 지나다니지도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회사 안에서 유일한 아군이자 동시에 유일한 적인 강지훈이라는 남자와 단둘이 남겨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밤낮으로 자료에 파묻혔다. 아버지의 설계도와 회사의 공식 설계도를 한 장 한 장 비교하며 미세한 차이점과 변형된 부분들을 찾아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남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왜 자신을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것일까? 단순히 회사 내의 비리를 청산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이상의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어느 늦은 밤 하나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왔다. 강지훈이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커피 한 잔을 그녀의 책상 위에 내려놓고는 그녀가 작업하던 설계도를 흥미롭다는 듯 들여다보았다. 진척은 좀 있나?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다정한 태도의 하나는 잠시 당황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다. 네,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사무적인 말투를 유지하려 했다. 적과 아군의 경계에 서 있는 이 남자를 대하는 것은 언제나 심장을 졸이는 일이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 이건 긴 싸움이 될 테니까.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하나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을 작게 흔들었다. 이 위험한 동맹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예감했다. 강지훈이 마련해준 보안서고는 이하나의 새로운 전쟁터가 되었다. 그곳은 단순한 자료실이 아니었다. 수많은 도면과 보고서, 회의록과 이메일 더미는 마치 거대한 미로처럼 그녀를 둘러쌌고 그 안에는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 종이의 산속에서 최민준이 남긴 단 하나의 거짓된 발자국을 찾아내야만 했다. 그녀의 싸움은 고독했고 창문 하나 없는 서고의 공기는 그녀의 폐부를 짓누르는 듯 무거웠다. 그녀는 아버지의 낡은 설계도를 거대한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엘리시안의 공식 도면들과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교 작업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숨결을 느끼며 그가 어떤 의도로 이 선을 그었고 이 구조를 구상했는지를 되짚어갔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그녀는 설계도 위에서 아버지와 무언의 대화를 나누며 밤을 지새웠다. 며칠이 지났을까? 그녀는 마침내 첫 번째 실마리를 발견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변경점이었다. 초기 설계안에서는 건물의 핵심 골조에 H700 규격의 특수강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수정안을 거치면서 어느 순간 H650 규격으로 미세하게 하향 조정되었다가 최종안에서는 다시 H700으로 돌아와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하나의 예리한 눈은 그 이면에 숨겨진 함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관련 예산안과 자재 발주 보고서를 교차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설계 규격이 잠시 하향 조정되었던 그 시기에 프로젝트 예산안에는 여전히 더 비싼 H700 규격의 강철을 구매하는 것으로 비용이 책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차액은 기타 운영비라는 모호한 항목 속으로 증발해 있었다.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했다.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썩은 내가 나는 시작점임은 분명했다. 최민주는 설계 변경을 빌미로 자재비를 빼돌리려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획을 변경하고 다시 원상복구시킨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탐욕이 남긴 작은 흔적을 미처 지우지 못했다. 하나는 이 부분을 따로 정리하여 자신의 개인 컴퓨터에 암호화된 파일로 저장했다. 진실의 거대한 벽을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이었다. 한편 최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이 하나가 대표이사 직속 팀장이라는 파격적인 직책을 달고 나타났을 때부터 그는 심상치 않은 위협을 느꼈다. 강지훈이 노골적으로 그녀의 방패가 되어주는 상황에서 함부로 그녀를 건드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그녀가 자료실을 마음대로 파헤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것과 같았다. 그는 더 교활하고 은밀한 방법을 사용해야만 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하나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것이었다. 하나가 발견한 예산안의 허점을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관련 회계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하자 재무팀은 갑작스러운 서버 점검을 이유로 며칠째 시간을 끌었다. 그녀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로 수시로 다운되었고 중요한 분석 자료를 담은 파일이 손상되는 일도 발생했다. 하나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최민준의 보이지 않는 손이 회사 전체의 시스템을 조종하며 그녀의 손발을 묶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쳐갔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손상된 파일을 복구하고 차단된 시스템을 우회할 방법을 찾아 나섰다. 그녀의 끈질김은 최민준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이 하나가 그저 감정에 휩쓸리는 아마추어일 것이라 얕보았지만 그녀는 먹이를 문 맹수처럼 집요했다. 물리적인 방해가 통하지 않자 최민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는 사람들의 입을 이용하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내부에는 이하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빼어난 미모를 이용해 강지훈 대표를 유혹했다는 이야기. 사실은 건축에 대한 지식도 없으면서 죽은 아버지를 팔아 거액의 보상금을 뜯어내려 한다는 이야기들이었다. 소문은 살이 붙고 부풀려져 그녀를 부도덕하고
능력 없는 여자로 매도했다. 하나가 식당에서 혼자 점심을 먹을 때면 주변 테이블에서 들으라는 듯이 그녀를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복도를 지날 때면 사람들은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그녀는 거대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전시물이 된 기분이었다. 칼에 베이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은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경멸과 모욕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밤이 되면 옥탑방 침대에 웅크려 홀로 눈물을 삼켜야 했다.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강지훈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시선들이었다. 그들은 그가 베푸는 편애의 이면에 분명 부적절한 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하나의 모든 노력과 능력은 그저 대표의 여자라는 낙인 아래 폄하되었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도움을 받은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순수한 목적마저 더럽혀지는 것 같아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그날 밤도 하나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차가운 커피로 잠을 쫓으며 자료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컴퓨터 메신저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강지훈이었다. 옥상으로 짧은 메시지였다. 하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옥상으로 향하는 비상계단을 올랐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다. 옥상에는 강지훈이 먼저 와서 난간에 기댄 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조각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에는 드물게도 부드러운 기운이 감돌았다. 힘들지?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질문은 마치 그녀의 마음속을 전부 들여다본 것만 같아서 하나는 순간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괜찮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대답했다. 강지훈은 희미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 안에 자네가 요청했던 재무팀의 모든 원본 데이터가 들어있어. 내 개인 서버에서 직접 백업한 거라 아무도 손대지 못했을 거다. 그의 말에 하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소문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어.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기 마련이니까. 그가 덧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무심한 듯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위로하고 지지하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중요한 건 네가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뿐이야.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마. 내 뒤에는 내가 있어.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유대감이 흘렀다. 단순한 동맹이나 거래 관계를 넘어서는 그 무언가였다. 하나는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의 절반을 그가 말없이 짊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USB를 굳게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신뢰이자 그녀의 새로운 무기였다. 사무실로 돌아온 하나는 다시 힘을 냈다. 강지훈이 준 데이터를 분석하던 그녀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는 마침내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낸 것이다. 예산 안에서 증발했던 수십억 원의 행방. 그 돈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자재를 납품하는 하청업체 중 한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하청업체의 실소 유주를 추적하자 놀랍게도 최민준 전무의 처남 이름이 나타났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최민준은 설계도를 훔친 것뿐만 아니라 회사의 돈을 횡령하여 자신의 가족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하나는 마침내 최민준의 목을 겨눌 비수를 손에 넣었다. 횡령의 증거가 담긴 USB는 단순한 데이터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신호탄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결의와 뜨거운 투지가 들어찼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싸움꾼이 아니었다. 자신의 뒤에는 강지훈이라는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음을 그녀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찾아낸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서로 만들기 시작했다. 최민준이 어떻게 설계 변경을 핑계로 예산을 부풀렸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처남의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되었는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와 그래프까지 동원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진실의 폭탄을 언제 어디서 터뜨릴 것인가 하는 문제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녀가 최민준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던 것처럼 최민준 역시 필사적으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충복들을 통해 하나가 재무팀 데이터에 비정상적으로 깊이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순간 그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직감했다. 그 여자가 자신의 꼬리를 잡았다는 것을. 최민주는 극심한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수비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였다. 그는 저 건방진 계집애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말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대포폰을 꺼내들었다. 이제 그가 직접 움직일 시간이었다. 며칠 뒤 엘리시안 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한 한 경제지의 단독 기사가 모든 사태의 발단이었다. 기사의 제목은 충격적이었다. 엘리시시안 그룹의 야심작, 천국의 탑 핵심 설계도 유출 의혹, 내부자 소행의 무게. 기사는 천국의 탑과 놀랍도록 유사한 콘셉트의 설계도가 경쟁사인 태강건설 측으로 넘어갔으며 이로 인해 프로젝트 전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 모든 의혹의 화살을 단 한 사람에게로 향하게 만들었다. 정보 유출의 유력한 용의자로 최근 파격적으로 채용된 이하나 팀장이 지목되고 있다. 기사가 터져 나오자마자 회사는 벌집을 쑤신 듯이 소란스러워졌다. 이하나를 향한 의심과 비난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녀를 향해 쏟아지던 기존의 뒷담화들은 이제 확신에 찬 분노로 변했다. 그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돈 냄새를 맡고 접근한 꽃뱀이었어. 대표님께서 저런 여자에게 속아 넘어가 회사를 망하게 생겼군. 그녀는 순식간에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배신자가 되어 있었다. 하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사를 읽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녀는 태강건설이라는 회사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모든 정황이 교묘하게 그녀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프로젝트의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외부인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가 되었다. 최민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즉시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비통하고 분노에 찬 얼굴로 임원들 앞에 서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역설하며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고 모든 임원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며 이하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키던 강지훈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가웠다. 좋습니다.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내일 오전에 공식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이하나 팀장도 직접 출석시켜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하죠.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하나는 홀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를 바라보는 수십 개의 눈에는 경멸과 적이만이 가득했다. 최민준이 조사위원장 자격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근엄한 표정으로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하나 씨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메일 발신 기록입니다. 그녀는 지난 일주일간 신분을 알 수 없는 외부 계정으로 수차례에 걸쳐 대용량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조작된 이메일 로그 기록을 띄웠다. 그리고 이것은 그 외부 계정의 주소지를 추적한 결과입니다. 놀랍게도 경쟁사인 태강건설의 사옥 근처에서 발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교묘하게 편집된 증거들을 쏟아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결정타를 날렸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의 손에는 은행거래 내역서가 들려 있었다. 이하나 씨의 개인 계좌로 바로 어제 태강건설과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내역서를 스크린에 띄우자 회의실은 경악으로 술렁였다. 입금액 5억 원.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하나는 할 말을 잃었다. 저 돈은 그녀가 태어나서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만들고 돈을 입금시킨 것이다. 이래도 발뺌하시겠습니까? 이하나 씨 최민준이 승리감에 도취된 목소리로 그녀를 몰아붙였다. 당신은 대표님의 신뢰를 배신하고 회사의 운명이 걸린 프로젝트를 팔아넘긴 파렴치한 범죄자입니다. 그의 외침에 모든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의 운명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때였다. 회의 내내 말없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만 있던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훌륭한 연극이었습니다. 최전무.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최민주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되물었다.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지훈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최민준을 지나쳐 스크린 앞 중앙에 섰다. 자네가 이 연극을 꾸밀 것이라는 걸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네. 그의 폭탄 선언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내가 자네를 너무 과소평가했더군.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었어. 그래서 자네가 파놓은 함정을 역으로 이용하기로 했지. 강지우는 주머니에서 리모컨을 꺼내 스크린을 조작했다. 화면에는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며칠 전 늦은 밤 최민준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포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었다. 영상과 함께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래, 계획대로 진행해. 이메일 기록이랑 입금 내역 완벽하게 조작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참에 이하나 그 계집애를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거야. 최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건 불법 사찰이야. 조작된 거라고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강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조작,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나. 그가 다음 영상을 틀었다. 화면에는 낯선 남자가 등장했다. 그는 자신이 태강건설의 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최민준의 사주를 받아 이 모든 일을 꾸몄다고 자백하고 있었다. 그가 최민준으로부터 받은 돈다발과 녹취록까지 증거로 제시되었다. 최 전무가 접촉했던 태강건설의 그 직원은 사실 내가 심어놓은 사람이었네. 강지훈의 마지막 말은 최민준의 심장에 밝히는 비수와도 같았다. 모든 것이
강지훈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최민준의 계략을 미리 간파하고 그가 파놓은 함정에 그가 직접 빠지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상황은 180도 뒤바뀌었다. 최민준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임원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서 배신자를 향한 분노의 시선을 보냈다. 강지우는 차가운 눈으로 최민준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보안팀 당장 최민준 전무를 경찰에 인계해.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법 위반 무고까지 죄목이 아주 많을 것 같군.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최민준의 양팔을 붙잡아 끌고 나갔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그의 비명은 회의실 문 밖으로 허무하게 사라졌다.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하나는 아직도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강지훈이 그녀에게로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의 따뜻하고 커다란 손이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결백을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믿어준 단 한 사람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최민준의 몰락은 엘리시안 그룹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회사를 뒤덮었던 의심과 비난의 먹구름은 거쳤지만 그 자리에는 어색한 정적과 미묘한 분위기의 변화가 남았다. 이 하나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땅에서 하늘로 솟구쳤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배신자, 꽃뱀이라며 손가락질하던 직원들은 이제 그녀를 마주칠 때마다 경애와 미안함이 뒤섞인 눈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나 경멸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워 이긴 영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갑작스러운 변화는 하나를 편안하게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는 전보다 더 큰 불편함과 이질감을 느꼈다.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을 뿐 그녀는 여전히 이 거대한 조직 안에서 외로운 섬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사과나 칭찬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오직 아버지의 진실을 밝히는 것 그뿐이었다. 그녀는 주변의 소란스러움을 뒤로하고 다시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혔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강지훈이 예고 없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와인 한 병과 2개의 잔이 들려 있었다. 평소의 냉철하고 엄격한 CEO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치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조금은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와인을 따르고 잔을 채워 하나에게 건넸다. 축배를 들 시간 아닌가.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미소가 묻어 있었다. 하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잔을 받아들었다. 맑은 소리와 함께 2 사람의 잔이 부딪혔다. 향기로운 와인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동안 사무실에는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그것은 함께 폭풍우를 헤쳐나온 전우들 사이에서만 느껴지는 종류의 편안하고 깊은 유대감이었다. 고맙습니다. 하나가 먼저 침묵을 깼다. 대표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아니라 당신이 해낸 거야. 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나는 그저 당신이 마음껏 싸울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것뿐이야. 그 판 위에서 칼을 휘두르고 괴물의 목을 벤 것은 당신 자신이었어. 나는 오랫동안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려왔는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고 그 안에는 깊은 회상이 담겨 있었다. 하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대표님 같은 분께서 왜 저 같은 사람을. 그녀는 그의 행동을 아직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이끄는 그가 왜 이토록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을 도왔는지 단순히 회사 내의 비리를 청산한다는 명분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다. 지훈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우리 아버지도 건축가였어. 그의 고백은 뜻밖이었다. 선대 회장님 말이야. 사람들은 아버지가 뛰어난 경영인이었다고 기억하지만 사실 그는 건물을 짓는 일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지. 하지만 아버지는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했어. 평생의 꿈이 담긴 설계도를 빼앗기고 모든 공적을 그에게 넘겨줘야만 했지.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었고 회사를 나에게 물려주고 얼마 안 가 돌아가셨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하나는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강지훈에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회사를 지키고 키워내는 데만 몰두했어. 감정은 사치라고 생각했고 오직 이성과 효율성만이 전부라고 믿었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아버지의 그 억울함이 응어리져 있었어. 그래서였을 거야. 처음 당신이 회의실에 뛰어들어와 당신 아버지의 설계도를 외쳤을 때 나는 당신에게서 내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어.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그 눈빛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뜨거움을 다시 발견한 거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그가 그녀에게 보냈던 무한한 신뢰와 지지는 단순한 동정이나 변덕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루지 못했던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던 것이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하나는 자신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남자 앞에서 자신의 약한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 보였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지호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다. 그의 눈빛은 다시 예리한 CEO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최민주는 잡혔지만 이게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가 빼돌린 돈의 액수나 그가 일을 처리한 방식을 보면 이건 혼자서 벌인 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규모가 커. 그의 뒤에 더 거대한 배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의 말에 사무실의 공기가 다시 팽팽해졌다. 지훈의 말은 하나의 머릿속에 경종을 울렸다. 그녀 역시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다. 최민주는 분명 탐욕스러운 인간이었지만 이토록 대담하고 치밀한 범죄를 혼자서 설계할 만큼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의 뒤에서 판을 짜고 그는 그저 장기판 위의 말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의 진짜 목적은 대체 그걸 알아내야지. 지훈이 말했다. 이제 자네는 모든 방해 없이 진실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 수 있어. 다시 한번 당신 아버지의 설계도로 돌아가 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그 안에 있을 거야. 그의 말에 하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그동안 최민준의 비리를 밝혀내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잊고 있었다. 바로 아버지의 설계도 그 자체였다. 그날 이후 하나는 다시 설계도와 마주 앉았다. 이제는 범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건축가로서 아버지의 유작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최민준이 변경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 그러다가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이 설계도의 한 부분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중앙 코어의 철골 구조 설계 부분이었다. 최민주는 단순히 자재 규격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철골과 철골을 연결하는 접합부의 설계를 미세하게 변경해 놓았다. 일반인이 보면 절대 알아챌 수 없을 만큼 교묘한 변경이었다. 하지만 건축가인 하나의 눈에는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변화인지 단번에 보였다. 최민준의 설계대로라면 건물은 평상시에는 버틸 수 있겠지만 강한 태풍이나 지진 같은 외부의 큰 충격이 가해졌을 때 마치 도미노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구조였다. 소름이 끼쳤다. 최민주는 그는 처음부터 천국의 탑을 제대로 지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설계도를 훔치고 자재를 빼돌려 돈을 챙긴 뒤 부실공사로 지어진 시한폭탄 같은 건물을 남겨놓을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 안에 입주할 수천 명의 사람들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의 탐욕은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이었다.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찾았습니다. 최민준의 진짜 목적을.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지훈은 즉시 그녀의 사무실로 달려왔다. 하나의 설명을 들은 그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나 사기가 아니었다. 수천 명의 목숨을 담보로 한 대규모 살인 예비 음모였다. 두 사람은 변경된 설계도와 최민준의 자금 흐름도를 함께 펼쳐놓고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었다. 그들은 마침내 최민준의 계획의 전모를 파악했다. 그는 부실 자재를 납품하는 자신의 처남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동시에 건물이 완공된 후 보험 사기를 통해 또 한 번의 거액을 챙기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의 뒤에는 정관계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거대한 검은 세력이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엘리시안 그룹 내부의 적을 넘어 사회 전체를 좀먹는 거대한 악과의 전쟁으로 번지고 있었다. 이하나의 사무실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거대한 설계도 위에 붉은 펜으로 표시된 치명적인 결함은 마치 시한폭탄의 설계도처럼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최민준의 계획은 단순한 탐욕을 넘어선 인간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들은 이제 한 개인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뻔한 거대한 재앙을 막아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었다. 강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고 그가 쥔 주먹은 하얗게 뼈마디가 드러날 정도였다. 이건 미친 짓이야. 지훈이 간신히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더 이상 우리 회사 내부의 문제가 아니야. 경찰에 알려야 해. 당장 이 증거들을 모두 넘겨야. 그는 말을 멈췄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민준의 뒤에 존재하는 거대한 배후, 경찰이나 검찰에 섣불리 이 사실을 알렸다가 그들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증거가 은폐되거나 사건 자체가 축소될 위험이 너무나도 컸다. 적은 안개 속에 숨어 있었다.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기 전까지는 경거망동할 수 없었다. 아니요, 하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 대신 차가운 이성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에게 반격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그들이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온 세상이 주목하는 무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터뜨려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아버지를 위해 싸우던 연약한 여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악에 맞서는 전사였다. 강지훈은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제안은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안개 속의 숨은 적을 빛 속으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대라. 어떤 무대를 말하는 거지. 그는 이미 그녀의 생각을 읽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을 통해 직접 듣고 싶었다. 다음 주에 열릴 주주총회입니다. 하나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곳에는 엘리시안 그룹의 모든 주주와 투자자들, 그리고 언론이 집중될 겁니다. 최민준의 배우 세력 역시 분명 그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신들의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바로 그들 앞에서 이 건물이
얼마나 위험한 살인 무기가 될 뻔했는지를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치명적이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였다. 그곳에서 이런 끔찍한 진실이 폭로된다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하고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테지만 동시에 진실은 그 어떤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급류가 되어 세상을 휩쓸게 될 터였다. 강지우는 결심을 굳혔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회사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사랑했던 건축의 이름으로 사람을 해치려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었다. 좋아, 그렇게 하지. 지훈이 그녀의 계획에 동의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나눠서 움직여야 해. 나는 주주총회에서 자네가 발표할 수 있도록 판을 짜겠네. 최민준 사태 이후 프로젝트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디자인을 혁신하기 위한 특별 발표 세션을 마련하지.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김 비서를 통해 최민준과 외부에서 접촉했던 모든 인물들을 뒷조사해서 배우 세력의 윤곽을 최대한 파악해 보겠어. 그럼 저는 하나가 말을 받았다. 저는 이 설계도의 결함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모든 사람이 단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그녀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건축가로서의 전문 지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지식을 칼로 삼아 적의 심장을 꿰뚫을 생각이었다. 그날부터 주주총회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장수들처럼 움직였다. 지우는 자신의 권한을 총동원하여 주주총회의 모든 절차를 자신의 계획에 맞게 조율했다. 그는 또한 최민준의 배우로 의심되는 몇몇 유력 정치인과 사모펀드 대표들이 반드시 주주총회에 참석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했다. 그는 덫을 놓고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하나는 자신의 사무실을 작전실로 삼고 밤낮으로 발표 준비에 매달렸다. 그녀는 최첨단 구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 천국의 탑의 3D 모델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모델에 최민준이 변경한 설계도를 그대로 적용했다. 그녀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입력했다.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지진파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태풍과 동일한 풍속. 컴퓨터는 며칠 밤낮으로 복잡한 연산을 수행했다. 마침내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모니터 속에서 웅장하고 아름답던 천국의 탑은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자마자 마치 모래성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철골 구조의 취약한 연결부가 연쇄적으로 파괴되면서 수백 층의 거대한 빌딩이 단 몇 초 만에 끔찍한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다. 과학이 증명하는 예고된 살인이었다. 그녀는 이 끔찍한 영상을 주주총회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것이 그녀의 결정적 한 수였다. 주주총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밤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리고 있는 상대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지훈의 지시로 김 비서는 하나의 신변을 24시간 비밀리에 경호하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하나의 옥탑방에 정체불명의 괴한이 침입하려다 잠복해 있던 경호원들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적들이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경고를 보내온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강지우는 하나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형령했다. 그는 자신이 조사한 자료를 그녀 앞에 펼쳐 보였다. 최민준의 배후에는 청운회라는 비밀 사교 클럽이 있었다. 그들은 정재계의 막강한 실력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들의 검은 돈이
엘리시안 그룹의 주식과 채권으로 위장되어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천국의 탑 프로젝트는 그들의 거대한 돈 세탁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다. 이제 분명해졌어. 지훈이 말했다. 그들은 최민준을 이용해 프로젝트를 장악하고 부실 공사와 보험 사기를 통해 투자금의 몇 배를 빼돌릴 작정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얼마나 죽든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혐오감이 묻어났다. 하나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적의 거대한 실체를 마주하자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았다. 그녀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 거대한 괴물과 싸워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본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두려운가?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하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괜찮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기억해.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아니 끝난 후에도 내가 당신 곁에 있을 테니.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맹으로서의 약속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보내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신뢰와 보호의 약속이었다. 그 순간 하나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마침내 주주총회의 날이 밝았다. 하나는 비장한 각오로 아침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그녀는 어깨선이 딱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발표 자료가 담긴 USB를 들고 강지훈의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더욱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다. 준비됐나? 지훈이 물었다. 하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교감이 두 사람의 눈빛 사이를 오고 갔다. 그들은 함께 사무실을 나와 거대한 주주총회장으로 향했다. 복도를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전쟁터로 나가는 두 명의 장수와도 같았다. 문이 열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과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을 맞이했다. 무대에 막이 올랐다. 이제 그들의 결정적 한 수를 둘 시간이 온 것이다.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투기장과도 같았다. 수백 명의 주주와 투자자들, 그리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위해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로 가득 찬 공간은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공기 중에는 막대한 돈의 향기와 권력의 무게가 뒤섞여 떠다녔다. 이하나와 강지훈이 나란히 입장하자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로 쏠렸다. 의심과 호기심, 경계심이 뒤섞인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샅샅이 훑었다. 강지훈은 아무런 동요 없이 단상으로 올라가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다. 형식적인 안건들이 처리되고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천국의 탑 프로젝트에 대한 중간보고 시간이었다.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던 최민준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발표대에 섰다. 그는 며칠 전의 굴욕은 모두 잊은 듯 완벽하게 준비된 엘리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최민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는 천국의 탑의 화려한 조감도가 펼쳐졌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한 건물이 아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국의 탑은 엘리시안 그룹의 기술력과 비전이 집약된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그는 막힘없는 언변으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그의 발표는 설득력이 있었고 주주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특히 앞자리에 앉아있던 몇몇 중년 남성들은 노골적으로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는 그들이 바로 강지훈이 지목했던 청운회의 핵심 멤버들임을 직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사기극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최민준의 발표가 절정에 달했다. 그는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처럼 양팔을 활짝 펼치며 외쳤다.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통해 엘리시안 그룹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것이며 여러분의 투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최민주는 그 박수를 온몸으로 즐기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때였다. 아주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최민준 씨. 박수 소리를 가르는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들려온 곳, 바로 의장석에 앉아있던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강지훈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발표대로 걸어갔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의 장내는 다시 조용해졌다. 최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위대한 프로젝트에는 몇 가지 사소한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주주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문제들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강지훈은 최민준을 지나쳐 단상 중앙에 섰다. 그는 객석의 한쪽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그러자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이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왔다. 그녀의 등장이 다시 한번 장내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이게 지금 무슨 무례한 행동입니까? 대표님, 여긴 저런 여자가 끼어들 자리가 아닙니다. 최민준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하나에게 마이크를 건네며 말했다. 이하나 팀장 시작하시죠. 하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마이크를 잡았다.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제 이름은 이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천국의 탑의 진짜 주인은 바로 저의 아버지고 이강혁 건축가이십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폭탄과도 같았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렸다. 거짓말, 저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최민준이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하나의 차분한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하나는 스크린에 아버지의 낡은 원본 설계도와 최민준이 제출한 설계도를 나란히 띄웠다. 왼쪽이 제 아버지의 유작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최민준 씨가 자신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도면이죠. 이 기둥의 나선형 구조 건물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독특한 트러스 방식. 이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제 아버지만의 서명입니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로 두 설계도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비교하며 표절의 증거를 명백히 드러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강지훈이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최민준 씨는 설계도를 훔친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자재비를 부풀려 수백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그 돈은 그의 처남이 소유한 유령 회사를 통해 돈 세탁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횡령의 증거가 담긴 회계장부와 계좌 이체 내역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최민준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날조된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모함하는 겁니다.
그가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넘어가 있었다. 주주들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청운회 멤버들의 얼굴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제 마지막 결정타가 남았다. 하지만 거외 주주 여러분, 단순한 표절과 횡령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장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최민준 씨가 저지른 진짜 범죄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미래의 이 건물에 입주할 수천 명의 시민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살인 음모입니다. 살인 음모라는 끔찍한 단어의 장래는 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하나는 스크린에 자신이 준비한 3D 시뮬레이션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천국의 탑은 최민준이 변경한 부실 설계도대로 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가상의 지진파가 건물을 덮쳤다. 바로 그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웅장하던 건물은 단 몇 초 만에 종이처럼 구겨지고 무너져 내렸다. 철골이 비명을 지르며 휘어지고 수백 층의 바닥이 연쇄적으로 붕괴하는 모습은 마치 지옥의 재현과도 같았다. 거대한 먼지 구름이 화면을 뒤덮고 영상은 암전되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모두가 방금 본 충격적인 장면에 넋을 잃었다. 자신들이 투자한 건물이 자신들의 자부심이 될 뻔했던 건물이 사실은 거대한 죽음의 덫이었다는 진실 앞에서 그들은 공포에 질려버렸다. 마침내 한쪽에서 여성 주주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고 그것을 신호로 장래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민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모든 계획과 야망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바로 그때 주주총회장의 뒷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지훈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다. 수사관들은 곧장 단상으로 올라와 최민준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허수아비처럼 힘없이 끌려나갔다. 청운회 멤버들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그들 역시 다른 수사관들에 의해 출국 금지 조치를 통보받고 제지당했다. 거대한 악의 카르텔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단상 위에는 이하나와 강지훈 단둘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혼란에 빠진 회의장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폭풍의 끝에서 그들은 마침내 진실이라는 이름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음을 보았다.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폭탄이 터진 후에 전쟁터와 같았다. 최민준과 그의 배후 세력이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후에도 그 충격과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수백억 원의 횡령살인 미수와도 같은 부실 설계 음모, 엘리시안 그룹의 이름에 새겨진 상처는 너무나도 깊고 끔찍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분노한 주주들의 고성과 아우성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 강지훈과 이하나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강지훈은 즉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김 비서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그의 리더십은 더욱 강렬하게 빛을 발했다. 그는 이 위기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지금 도망치거나 변명하는 것은 회사를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길임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엘리시안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였다. 그룹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했고
곳곳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빗발쳤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고 회사는 거대한 유령선처럼 침몰 직전의 위태로운 모습이었다. 모두가 강지훈이 과연 이 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지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날 오후 강지훈은 정면 승부를 선택했다. 그는 그룹 본사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단상 위에는 강지훈 혼자 서 있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담담하고 결연한 표정의 이하나가 함께 서 있었다. 그가 직접 그녀에게 함께 서줄 것을 부탁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자회견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의 자리였기 때문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쉴 새 없이 터졌다. 강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고는 준비된 원고 없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를 압도할 만큼 낮고 단호했다. 오늘 저는 엘리시안 그룹의 대표로서 변명이나 해명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먼저 이번 사태로 인해 큰 충격과 실망을 느끼셨을 모든 국민 여러분과 주주 그리고 고객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는 말과 함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의 옆에 있던 하나도 함께 고개를 숙였다. 진심이 담긴 사죄였다. 기자회견장은 순간 조용해졌다.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저의 불찰입니다. 회사의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부패한 내부의 적을 제때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엘리시안 그룹의 전면적인 개혁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숨겨진 비리나 실수를 덮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최민준의 횡령 내역부터 부실 설계의 위험성까지. 그는 단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진실을 밝혔다. 그것은 회사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고는 새살이 돋아날 수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엘리시안 그룹은 외부 회계법인과 시민 단체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즉시 구성하여 회사 내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모든 부패의 고리를 남김없이 잘라낼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에 연루된 모든 임직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며 그 어떤 성역도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선언은 단호했다. 그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기자회견의 가장 중요한 본론을 꺼냈다. 그의 시선이 옆에 서 있는 하나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진지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한 분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를 향해 손짓하며 말했다. 여러분, 제 옆에 서 있는 이하나 씨가 바로 천국의 탑의 원설계자이신고 이강혁 건축가님의 따님입니다. 그의 말에 기자회견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고 이강혁 건축가님은 시대를 앞서간 천재적인 건축가였으나 세상은 그의 위대함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최민주는 그의 고귀한 꿈과 유작을 비열한 방법으로 훔쳤습니다. 엘리시안 그룹은 오늘부로 천국의 탑의 원설계자는 오직 이강혁 건축가님 한 분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그의 이름 앞에 붙었던 모든 불명예를 바로잡고 그의 유가족에게 깊은 사죄와 함께 정당한 모든 권리를 돌려드릴 것입니다. 강지훈이 말을 마치는 순간 하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오랫동안 그녀의 가슴을 짓눌러왔던 거대한 바위가 마침내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아버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불렀다. 이제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버지의 꿈은 이제 온 세상이 알아주게 되었어요.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마침내 되찾은 정의와 명예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두 사람은 쏟아지는 질문들을 뒤로한 채 대표이사실로 돌아왔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의 사무실은 유난히 고요했다. 지훈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역시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지쳐 보였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텅 빈 도시의 거리를 말없이 내려다 보았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부드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최민준과 청운회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엘리시안 그룹은 이제부터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할 거야. 신뢰를 회복하고 회사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결심이 선듯 말을 이었다. 천국의 탑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생각이야. 그의 말에 하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재검토라니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그 건물은 단순한 이익 창출의 수단이 아니야. 그것은 엘리시안 그룹의 과오를 씻고 새로운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어야만 해.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힘이 필요해. 아니, 당신이 아니면 안 돼. 그는 하나의 두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이하나 씨,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 건축가가 되어 주시오. 당신 아버지의 원래 설계 의도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줘. 그것이 당신 아버지의 명예를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길이고 우리 회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의 제안은 간절했고 그의 눈빛은 그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그녀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뻔했던 바로 그곳에서 이제 아버지의 꿈을 자신의 손으로 완성하라는 제안을 받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 다시 한번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믿어준 이 남자의 손을 마주 잡으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은 그렇게 폭풍이 몰아친 어둠의 끝에서부터 밝아오고 있었다. 1년 후 천국의 탑 건설 현장은 과거의 오명과 상처를 깨끗이 씻어낸 듯 새로운 활기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불신과 탐욕이 서려 있던 그 자리에는 이제 정직한 땀방울과 미래를 향한 열정이 넘실거렸다. 안전모를 쓴 수백 명의 인부들이 거대한 철골 구조물 사이를 오가며 외치는 소리는 마치 역동적인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 이곳은 더 이상 죽음의 덫이 아니었다. 서울의 하늘을 향해 그리고 정의를 향해 꿋꿋하게 뻗어 올라가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이하나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편견에 맞서 홀로 싸우던 위태로운 여자가 아니었다. 엘리시안 그룹의 최연소 총괄 건축가로서 그녀는 이제 수백 명의 팀원들을 이끄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낡은 작업복 대신 몸에 잘 맞는 세련된 작업용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에서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전문가의 아우라가 풍겼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과거의 분노 대신 미래를 창조하는 자의 깊은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72층 중앙 코어 용접 부위 다시 한번 초음파 검사 진행해 주세요. 오차 범위 0.01mm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보며 현장 소장에게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현장의 그 누구도 그녀의 지시에 토를 달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가 얼마나 완벽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그 완벽함이 결국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외벽 마감재 샘플 오늘 오후까지 최종 보고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설계 의도에 따르면 빛을 반사하는 각도까지 계산되어야 하니까요. 단순한 자재가 아니라 건물의 일부로서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건축에 대한 그녀 자신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꿈에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있었다. 그때 현장 한쪽에서 익숙한 인형이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예고도 없이 현장을 찾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다. 최고급 슈트 대신 간편한 점퍼 차림에 그는 더 이상 냉철한 기업 총수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을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직원들도 이제 그의 방문을 더 이상 어색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또 잔소리하러 오셨군요, 대표님. 하나가 그를 발견하고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지난 1년 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과거에 팽팽했던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편안함이 자리 잡았다. 그들은 최고의 파트너이자 세상에 둘도 없는 동지였다. 이번엔 또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드러나 볼까요? 지훈은 그녀의 농담에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다. 잔소리가 아니라 격려라고 해두지. 이하나 소장님께서 너무 완벽하게 일하시는 바람에 내가 할 일이 없어져서 큰일이야. 그는 어느새 훌쩍 높아진 건물의 골조를 경이로운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볼 때마다 믿기지가 않아. 1년 전 그 끔찍했던 악몽이 바로 이곳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악몽은 끝났으니까요. 하나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꿈을 짓고 있는 걸요. 그녀의 시선 역시 하늘을 향해 뻗어가는 건물을 향해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자신들의 땀과 노력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결과물을 함께 바라보았다. 강철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저 거대한 구조물은 두 사람이 함께 이겨낸 시련과 사랑의 기념비와도 같았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 지훈이 문득 물었다.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의 제안은 조금 갑작스러웠지만 하나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지훈은 자신의 차로 하나를 태우고 남산타워 근처의 한적한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곳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정상에 위치한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통유리창 너머로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보석처럼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 수많은 불빛들 사이에서 유난히 밝고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실루엣이 있었다. 아직 공사가 한창이지만 이미 서울의 새로운 중심임을 선포하는 듯한 천국의 탑의 모습이었다.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다. 아, 저기서 보니 또 다른 느낌이네요. 그래. 지훈이 와인잔을 채우며 말했다. 저 탑은 이제 당신 아버지의 유작이자 당신의 첫 작품이 되었어. 그리고 나에게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고 싶었던 약속의 증표가 되었지. 그는 와인잔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진지했다. 처음 당신을 만났던 날을 기억하나? 하나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어떻게 그날을 잊을 수 있을까? 절망과 분노에 차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녀가 부끄러움에 말을 흐리자 지훈이 웃으며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니, 나는
그날 당신에게서 내 인생의 답을 보았어. 그때까지 내 인생은 텅 비어 있었어. 아버지가 남긴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그리고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감 뿐이었지. 하지만 당신의 눈을 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어. 세상의 모든 부조리에 맞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그 처절한 아름다움 앞에서 내 모든 가짜 갑옷들이 한순간에 부서져 내렸지. 당신이 내 얼굴에 뱉은 것은 침이 아니었어. 그것은 내 잠들어 있던 심장을 깨운 구원의 신호탄이었어. 그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나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하나 씨, 나는 당신 덕분에 다시 꿈을 꾸는 법을 배웠고, 사람을 믿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 이제 그 꿈을 당신과 함께 현실로 만들고 싶어. 저 탑이 우리의 첫 번째 작품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함께 설계하고 지어나가고 싶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의 앞에 열어 보였다. 상자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깊은 빛을 내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가치를 드러낸 그녀 자신을 닮아 있었다. 나와 함께 우리의 다음 건축물을 지어주지 않겠나?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우리 둘만의 집을. 하나의 눈에서 마침내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울면서도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건축가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자신의 대답을 대신했다. 지후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고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100만 불짜리 야경 속에서 천국의 탑은 묵묵히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처럼 우뚝 서 있었다. 저 탑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나 거대한 비리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의에 맞선 용기 시련을 이겨낸 정의,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기적처럼 피어난 사랑의 증거였다. 한 가난한 소녀가 CEO의 얼굴에 뱉었던 분노의 침 한 방울은 마침내 세상을 바꾸고 두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하나로 묶는 가장 위대한 시작이 되었던 것이다.